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오늘 집행됐습니다. 현직 대통령 체포는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영상을 통해서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인정하진 않지만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출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SNS에 공개한 장문의 자필 편지를 통해서 계엄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로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는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말했습니다. 여당은 국격이 무너졌다, 법치가 파괴됐다고 공수처를 비난한 반면 야당은 헌정질서와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수사 관련 쟁점들 정치 토크 코너와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은 뉴스레터 K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사연을 보내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치킨 교환권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오늘은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입니다. 현직 대통령 체포는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먼저 홍익표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연이어 지금 일어난 건데요. 누구보다도 원인 제공 스스로를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했다는 것이 훨씬 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12월 3일 전혀 모든 국민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헌법적 원칙이나 또는 여러 가지 법적 절차에 근거하지 않은 비상계엄을 발표했고 또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이 중단되고 그리고 이후에 일련의 과정 속에서 결국은 국회 탄핵 그리고 결국은 체포되는 과정까지 일련의 현상이 있었는데요. 네. 대통령이 누구보다 헌법과 법률을 지키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어떤 생명 보호를 위해서 애써야 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그 자리의 무게, 그다음에 그 자리에 가진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서 벌어진 국가적 불행한 사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조혜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님께서 헌정사상 초유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헌정사상 초유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제가 틀린 줄 노무현 대통령 헌정사상 초유로 국회에서 탄핵 의결이 돼가지고 탄핵 심판을 받았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탄핵 인용이 돼가지고 또 파면됐고 지금은 또 현직 대통령이 처음으로 체포가 되고. 네. 그러니까 한번 노무현 대통령 그런 일이 겪었으면은 사실은 좀 이제 전 사회적으로 뭔가 좀 수기를 해가지고 그다음 좀 나아져야 되는데 더 나쁜 방향으로 계속 신기록을 만들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정치가 거꾸로 가고 있다. 더 퇴행하고 있다라는 느낌 들어서 참 앞을 생각하면 더 깝깝한데. 네. 근데 이것도 사실 예방하려면은 뭐 할 수도 있었는데 이런 체포도 그렇지만은 이 과정에서 경찰이 처음부터 수사를 하고 네. 또 대통령실과 협의해가지고 방문 조사를 한다든지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하고 했으면 그냥 순조롭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나서고 그것도 체포 구금을 전제로 해가지고 소환 조사부터 바로 들어가고 사전에 협의해가지고 뭐 이런 조사를 하지 않고 소환 조사하고 소환하면 바로 체포 구금하려고 하고 그 바람에 이제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우려했던 상황이 없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국가적으로 볼 때는 우리 홍익표 의원님 말씀처럼 참 불행이죠.
네. 어떻게 그리고 이걸 수습해야 될지 그 좀 여튼 걱정입니다. 불법적이라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질문 드린 김에 제가 조혜진 의원께 하나 더 질문 드리면 예. 사실 방금 조금 얘기를 하신 부분인데 예. 영장 집행 전까지는 정말 물리적 충돌과 불상사가 일어나면 어떡하나 이게 사실 모두의 가장 큰 걱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없었던 것 그 1차 집행 때와는 달리 이번에 경호처 직원들이 좀 길을 터주고 그랬던 네. 것 같은데 그런 영장 집행 과정은 왜 그랬다고 보는지 그 어떻게 보셨는지. 이 오늘 예, 좀 이렇게 예, 예. 이제 그 결과가 그렇게 오늘의 된 상황. 것이 예, 예. 1차적으로는 그 2차 영장 발부되고 네. 이제 집행 시도되기까지 그 과정에서 공수처가 그 부분적으로 와해가 됐죠. 네. 제가 볼 때는 경호처가 경호처가 예, 예. 경찰에서 한 1000여 명 가까이 그 베테랑 형사들을 동원한다고 하는 상황에서 경호처가 그 체포 집행을 막으려고 하면은 700여 명이 되는 경호관들이 똘똘 뭉쳐야 되거든요. 예. 거기서만 1-200명만 이탈해도 쉽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쉽지 않고 또 남아서 그걸 몸으로 막는 경호관들도 힘이 빠지고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대통령을 제지하고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격렬한 충돌이 생기고 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런 점에서 결단을 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충돌이 없었던 거는 네. 막판에라도 대통령이 어쨌든 좀 그 결단을 내린 걸 그 결과라고 본다. 그런 그렇죠. 말씀이세요? 만약에 그래 가지고 좀 그런 불상사가 생기게 되면은 정말 그는 수습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나라가 이게 네네. 갈 수가 있고 그 책임은 대통령이 더 뒤집어 써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라도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홍익표 의원님 오늘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그러는 과정에서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런 것들이 좀 전해졌거든요. 그래서 여튼 대통령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뭐 내가 출석했다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좀 하는 것 같고 공수처는 당연히 이건 체포영장 집행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자진 출석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그 때를 놓친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소환조사 3차례 공수처의 소환조사를 불응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가 된 건데요. 그때 이미 그 변호사 선임하고 출석의 방식 그다음에 조사의 방식 등을 갖고 협의를 했었으면 네. 이런 일을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한 번 기회가 있었습니다.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 비슷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라도 다음 주 초에 날짜를 정해놓고 나가겠다라는 전제를 갖고 시기와 절차를 했으면 공수처도 그렇게 무리하게 그 체포영장 집행하려고 대통령 관저로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일종의 그 영장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지만 자진 출두 형식의 모양새를 취하면서 나올 수 있었을 텐데 1차와 2차 사이에. 그렇습니다. 예. 그때 이미 예를 들면 다음 그 지난주에 이번 주죠. 이번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나간다는 걸 전제로 날짜를 조율하고 방식을 조율했다면 그럼 공수처가 관저로 가지 않았겠죠. 근데 이미 그 대규모 경찰 병력까지 동원해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데 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나 자진 출두할게요 해서 자진 출두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런 그 법적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거는 만약에 자진 출두하는 경우에는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네. 몸이 좀 피곤하니까 가겠다. 그럼 돌려보내줘야 돼요. 왜냐하면 자진 출두 방식이기 때문에. 수사 받다가 그렇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자진 출두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예, 예. 공수처에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간에 그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또 법이라는 것은 영장이 발부가 됐고 그 영장을 네. 집행하는 집행하러 간 거기 때문에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절차적으로도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그 영장 집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첫 질문에서 두 분이 이제 좀 얘기는 해주셨지만 여야 입장이 이제 극명하게 엇갈렸는데 민주당은 헌정질서 회복 첫걸음이고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했다. 국민의힘은 불법적 영장 집행은 명백한 범죄 행위다. 공수처 책임 묻겠다. 국격이 무너졌다라고 했습니다. 그 국민의힘의 입장에 대해서 홍익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 자꾸 지금 뭐 마지막에 국격이 무너졌다는 것까지야 뭐 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그 여야가 생각을 같이 하는 부분이긴 할 텐데 네.
저는 그 국민의힘이 너무 사소한 부분에 집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불법 영장이다. 또 이런 문제에 지금 집착하면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거기에 집착하면서 이 상황을 이렇게까지 그르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첫째 뭐냐면 대통령이 체포영장 발부되는 방식으로 안 갔을 거예요. 자진 출두했다면. 그리고 공수처가 권한이 있냐 없냐 문제는 법원에다가 그 문제를 이의 절차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의 절차 신청해서 기각됐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수용을 하고 본안 심사에서 법정에서 이 문제는 다툴 수 있는 사안이었어요. 네. 근데 그러지 않고 이 우리나라 사법 체계에서 피의자가 나는 영장이 불법이에요라고 규정하고 그 영장을 거부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나 저 발부된 영장이 이건 잘못됐어요. 그렇다 나는 그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다고 그 영장을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법 앞에 평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국민의힘에서 불법이다라고 하는데 불법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따질 문제예요. 그러면 일단은 법원에서 정상적으로 발부됐고 이의 절차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됐으면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여전히 불법이고 수사 권한이 없고 불법 영장이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더 나빠질 거고 국민의힘도 모르겠어요. 일부 강성 지지층들은 원할지 모르겠지만 일반 소위 중도층에 있는 그 많은 국민 대중의 눈높이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조혜진 의원님은 홍익표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불법 여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에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 계엄을 했는데 죄인으로 좀 몰렸잖아요. 자기뿐만 아니라 그 밑에서 계엄을 수행한 그 장관과 장성들까지 다 지금 죄인으로 몰렸잖아요. 네. 합법적인 권한인데 국가 보위 권한으로서 국가 통수권자에 주어진 계엄권인데. 비상계엄이 그러면 합법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헌법에. 그러니까 헌법적으로 정당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12.3 계엄이. 아니 헌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개념상의 문제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의 그 행위가 합법이다 이런 말씀하는 이렇게 것보다는. 된 이유가 딱 하나거든요. 77조 3항에 그 비상계엄을 할 때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이 행정부하고 정부하고 법원만 돼 있는데 국회에다가 조치를 한 거 딱 그거 하나 때문입니다. 그 하나 때문에 이 계엄이 위헌이 되고 헌법 위반이 되고 그 이후에 진행된 모든 행위가 다 범죄가 돼버린 범죄 혐의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거 아니었으면 그냥 합법적인 겁니다. 합헌적인 겁니다. 아무 하자가 없어요. 아니죠. 전시 상태. 아니 잠깐만요. 그거는 이제 대통령 판단이죠.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냐 하는 거는 결국 1차적으로 대통령이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뭐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따지지만 그거는 대통령이 그렇게 판단한 거고 그 내용적으로 보면은 결국 국회를 포고령 대상으로 삼은 것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게 다 불법이 돼버리고 그거 없었으면 다 합법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 관련된 것도 시작이 지금 실정법상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시작했거든요. 네, 공수처 얘기하려고 좀 얘기가 길어지신 거네요. 예.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게 첫 단추가 잘못된 끼워진 거기 때문에 나머지 그것들도 다 지금 그 공수처가 영장 청구한 것도 불법이고 그 불법 청구에 또 영장 발부해 준 것도 그걸 또 집행한 것도 다 불법이 되는 거예요. 둘 다 지금 처음 행위가 시작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다 불법인데 현실은 대통령은 처음 계엄 선포할 때고 하자 때문에 나머지가 다 불법이 되고 범죄가 되고 다 잡히고 수사받는데 이거는 공수처는 시작부터 잘못됐는데 그 불법으로 해서 불법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건 그냥 사소한 거다. 자, 그 정도까지만 얘기 드릴게요. 왜냐하면 다 연결되는 얘기여서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 출석 관련해서 2분 40초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 구역을 소방 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 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자, 홍익표 의원님한테 먼저 질문 드릴게요. 불법 영장 집행이지만 유혈 사태 막기 위해서 이제 공수처 가기로 했다. 또 이제 SNS에 장문 자필 편지 올렸는데 여기 보면 뭐 계엄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 권한 행사 통치행위다.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다. 이런 부분의 그 윤 대통령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하나하나 짚어야 되는데요. 우선 12.3 개헌이 국회를 포괄형 대상으로 해서가 아니라 77조 헌법에 규정돼 있는 소위 아무리 대통령의 그 통치권의 재량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한계가 있는 겁니다. 계엄의 요건 말씀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전시 또는 그 전시에 준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반 경찰 병력으로 행정 치안이 유지될 수 없기 어려울 때 군병력을 동원해야만 하는 상황. 그것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그 일정 정도 이건 불가피했다라고 어느 정도는 인정이 돼야 되는데 어느 대한민국 국민 중에 도대체 어느 국민이 그 당시에 비상계엄이 그 요건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77조 헌법에 비상계엄 요건이 안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계엄 절차에 있어서 국회에 통보하거나 국회 그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국회가 열려가지고 그 해제하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당시에 그 관련된 군 장성들 조사에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그 사실상 헌법을 유린했다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국회에서 인용된 거고 또 일정 정도 내란적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영장이 발부된 거예요. 그다음에 그 두 번째는 경호처에 대해서 대통령은 뭐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정말 이건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입니다. 대통령이 이미 경호처가 와해된 거예요. 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경호처의 직원들은 자기 몸을 바쳐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총알을 맞아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대통령에 대한 방어를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경호처 직원으로부터 버림받은 대통령입니다. 오죽하면 이런 상황이 왔겠어요. 결국은 정당성이 없는 행위, 그다음에 불법 행위에 가담할 수 없다라는 경호처 직원들의 어떤 그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현직 대통령으로서 정말 이런 곤란한 상황에 경호처 직원들을 일반 공무원인 경호처 직원들을 모아놓은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뭐 아저씨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지금 경호처가 그 경호처장이 스스로 사퇴하고 공수처 조사받은 이후에 사실상 와해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무슨 결단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저 정말 그 대통령의 그 기존에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법적 양심이나 그런 걸 봤었지만 이것은 그 수준 이하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대통령은 조혜진 의원님, 예. 대통령은 통치행위다, 계엄 형식 빌린 대국민 호소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홍익표 의원님은 계엄 요건에 아예 해당되지가 않고 이건 헌법을 유린한 거기 때문에 아예 말이 안 되는 소리다라고 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77조 3항에 예. 국회에 대해서 조치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한 거 그거하고 이제 그 사항인가 국회에 통보하게 된 것으로 이제 연결돼 있는 거죠. 그 국회에 대해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통보를 하라는 거는 내가 계엄을 선포를 하는데 국회가 모여가지고 가부간 의논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이제 그 절차로서 대통령은 통보하라고 돼 있는데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국회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일 시작한 거니까 이제 통보를 안 했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는 실정법 헌법상으로는 위반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없었으면은 나머지는 다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지금 홍익표 의원님이 말씀하신 예. 계엄 요건, 그러니까 도저히 그 군대를 동원해야 될 불가피성, 뭐 그런 것들. 그거는 이제 법원이나 헌재가 판단해야 되는 문제죠. 일단 1차적 판단의 주체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비상사태냐 아니냐, 전시나 이 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비상사태냐 아니냐는 건 대통령에게 1차적으로 판단 권한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법원이나 헌재에서 그 판단 오류다라고 하면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지금 계속
그 경호처도 사실은 물리적 충돌과 그로 인해서 불상사가 안 생긴 거는 다행이긴 한데 좀 나중에 그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네. 이 공수처의 수사나 체포영장 발부 집행이 합법일 경우에는 또 다릅니다. 근데 명백히 불법인데 그것을 제지하지 않고 막지 않고 대통령을 거기에 불법 수사에 넘겨줬다라는 것은 나중에도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이런 형태든지 다른 형태든지 간에 대통령에 대한 어떤 불법적인 침탈이 있을 경우에는 경호법이라든지 또 형사소송법이라든지 또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지법, 군사시설법 이런 걸 가지고 그걸 방어를 해줘야 될 책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포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대통령이 좀 전에 담화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네. 이 체포영장이 끝까지 응하지 않고 자진 출두하겠다고 이야기한 것도 뭐 자진 출두를 그 공수처가 그걸 받아줄 걸로 기대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부터 어차피 체포 구금하려고 소환장부터 먼저 보냈잖아요. 그 조사 협의는 안 하고 바로 소환장 1차 보내고 2차 보내고 3차 보내고 바로 체포영장 청구했으니까 목표가 딱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자진 출두한다고 해서 받아주지는 않을 거라고는 알았지만은 나는 그 불법 수사나 불법 영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갖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진 출두라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뒤에 이제부터는 수사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그 공수처 만약에 이제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한 문제는 판사가 공수처는 이 수사 권한이 없다. 네. 권한이 없는데 불법으로 월권으로 계속 진행을 했다라고 인정하면 나머지 그로부터 이 수집된 모든 증거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건 자체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치명적인 절차적 오류를 지금 무리하게 공수처가 강행을 한 셈인데 며칠 전에 송영길 대표 그 1차 그 1심 판결에서도 정치자금법은 유죄인데 선거법은 무죄라고 했습니다. 선거법에서 돈을 뿌린 거는 다 인정했어요. 인정했는데 그 돈을 뿌린 걸 확인한 그 과정이 위법 증거 수집이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다른 건으로 수집한 증거를 거기에 그렇죠. 적용할 수 없다 그런 거였죠. 별건 수사에서 이제 그 확보한 증거라는 거거든요. 심지어 그거는 이정근 사무총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거는 그냥 별건이지만 그대로 다른 사건의 증거로 이용해도 됩니다라고까지 이야기해 줬는데도 법원에서 인정을 안 법원에서 인정 했어요. 안 했거든요. 그만큼 뭐 판사마다 이제 성향이 다르긴 하지만 이번에 그 영장 발부한 판사를 보면 제가 이 판사가 싶기도 하지만 그런 그 정도로 증거 채택이 엄격하기 때문에 이것이 공수처 수사나 영장 이 과정이 집행 발부 과정 또 집행 과정이 불법이냐 아니냐는 것은 앞으로 이 재판 자체를 완전히 반대로 막고 놓을 수도 있는 그런 거라서 네. 처음부터 지금 그 부분을 계속 그 대통령실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번에 변호인 대리인단이 그 공수처장 우동훈 처장하고 우정수 공조본부장을 고발하겠다는 것도 그거거든요. 이제 이 부분을 철저하게 아마 파고 들어갈 것 같아요. 자, 홍익표 의원님. 예. 이게 제가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를 문제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늘 그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이 절차적인 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좋아요. 피의자 입장에선 피의자의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불법이다라고 단정짓고 그 영장이나 어떤 그 형사 절차를 거부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하고 나중에 법정에서 다툴 수 있어요. 일단 거기엔 응하고. 그렇죠. 응하고 그게 잘못됐다는 건 법정에서 따로 다뤄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입장 바꾸는 생각에서 우리 이재명 대표한테 구속영장 같은 거 많이 뭐 영장 많이 왔잖아요. 조사받으라고. 근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이건 불법이야. 나는 그래서 응하지 않겠어. 라고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면 그게 맞다 이렇게 하고 수용할 거고 그러겠습니까? 본인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영장이 청구되거나 또는 뭐 체포영장, 구속영장 나왔을 때 흔쾌히 인정하는 사람보다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로 문제 제기하는데 그렇다고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겁니다. 일단은 문제 제기는 하고 법정에서 그 문제를 다툴 수 있는 거지 그걸 다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이 영장이 불법이라는 것을 지금
법원 어디에서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법원은 다 합법적이라고 했고 정당하다고 하니까 영장을 했고 심지어 대법원에서도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럼 그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고 그렇다면 그러니까 일단은 응해야 되고 그 시시비비는 법원에서 따로 네. 다뤄야 된다. 요게 이제 홍익표 의원님 말씀인데 근데 그 이제 서부지법, 중앙지법도 그렇고 수사를 처음에 공수처가 시작한 것도 그렇고 뭐 이런 몇 가지들이 그래도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세다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입니다. 왜 자꾸 이 빌미를 남기고 논란거리를 남기는 게 또 이해가 안 되는 측면도 있어요. 그 더 깔끔하게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도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예. 이게 수사기관을 야당이 지휘 감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처음에 시작될 그러니까 지휘 때 감독하라는 게 아니고 수사기관이 이렇게 더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예. 생각들을 근데 국민들이 좀 이제 하는 그 분들이 있어서. 공수처가 예. 그 수사를 이첩해 달라고 그 해당 기관들에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예. 처음에는 검찰, 공수처는 처음에 이제 직접 나서지 않은 상태였고, 그다음에 그 국수본, 경찰의 국수본, 그다음에 국방부까지 그 국방부 검찰까지 이 수사가 들어갔었지 않습니까? 예. 이 4개 기관을 통합한 게 그래서 다 이첩하라고 했고 그거를 통합해서 지금 그 공수처가 하면서 이 권한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얘기가 나오니까 국수본을 포함시킨 공동조사본부를 만든 거 아니겠어요? 예. 공조본을. 그래서 현재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국민의힘이 주장하신 대로 이견이 있었으면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이 발부가 안 됐겠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또 변호인단이 대통령 변호인단이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고려했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또 영장을 기각했어요. 그렇다면 절차적으로 따진 거는 뭐 좋아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차적으로 따졌지만 법원에서 다 기각됐고 이 영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일단 법원이 손을 들어준 거예요. 네. 그럼 거기에 따랐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리고 나중에 얘기한 대로 막말로 얘기해서 본안에 가가지고 이것 때문에 다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이 되면. 저도 뭐 그 내심 약간 그 좀 깔끔하게 했었으면 하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특검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소 단계 이전에 내란 관련 특검을 통과시켜서 네. 특검이 기소 단계에선 그 주도적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게 생각입니다. 자, 조혜진 근데 의원님. 그거는 이 잠깐만 보니까 한 말씀만 드리면 짤막하게만 예. 다음 질문까지 해야 그 돼서. 민주당이 그 선택을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공수처가 민주당이 주도로 만든 기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말을 잘 들을 거라고 이제 국수본보다는 말을 잘 들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오동훈 처장이 또 저 우리법연구원과 국제인권법연구원과 저 출신이잖아요.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고, 근데 실제로는 능력 전체적으로 이 공수처 인력 또 수사력, 집행력, 심지어 법적 지시까지도 계속 지금 오류가 났지 않습니까? 법원이 있는 수사 저 규정인데도 그것도 모르고 헛발질하고, 그런데 그런 기관에다가 그걸 믿고 맡겼을 때부터 그 잘못됐고, 사건 초기에 불러가지고 대통령 빨리 긴급 체포하라고 이렇게 압박을 넣고 그러니까 쫓기고 이송은 쫓기고 또 기관이 거의 이제 뭐 대통령 우리 야당 의원들로부터 해체 위협까지 받는 상황이니까 우리 공수처가 계속 살아남으려면 이번에 확실하게 한 건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과욕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런 일들이 생긴 거죠. 예. 자, 좀 하시고 싶은 얘기는 그 다음 질문에서 좀 해주시고요. 자,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네. 자, 오늘 석동현 변호사 기자회견 하는데 보니까 55 경비당 공문을 거짓으로 꾸몄다. 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어제 저녁인가 밤인가 긴급으로 공수처에서 기자들한테 보도자료인가 낸 것 같아요. 55 경비단이 이제 그 바로 경호관들 바로 그 앞에서 경비하는 저 수방사 네. 특별 그러니까 특수단인데 거기서 그 공수처하고 경찰 그 영장 집행 인력 출입을 허가했다, 승인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다 이제 뚫렸구나. 내일 그냥 정상적으로 다 들어가서 집행하겠구나 이렇게 알고 이렇게 그 보도가 됐는데 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당연히 55 경비단은 자기들이 경비하는 그 영역에서는 자기들 물론 그것도 이제 그 경호처 지휘를 예. 받아야 되지만은 네. 경호처 지휘 무시하고 저기 열어준다고 하더라도 자기들 영역만 열어줄 수 있는 거지 그 뒤에 그 경호관들이 그 경호하는 영역은 자기들
소관 바뀝니다. 자, 그 그러니까 정도까지. 당연히 열어주는 것도 경호처장 대리의 대행의 그 지위를 받았는데 승인을 안 받은 게 확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수정 보도자를 내 가지고 그게 네. 아니었다. 예. 그게 지금 공수처가 계속 헛발질하고 있는 예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홍표 의원님 예. 어떻게 된 겁니까? 먼저 세 사실- 명이 나왔죠? 예. 근데 사실관계 하나만 말씀드리면 공수처장 오동훈 씨는 민주당이 임명한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겁니다. 그걸 민주당 제가 원내대표 때 계속 반대했는데 그 나중에 그 처음에는 부정적이었다가 법원까지 어쩔 수 없이 손들어주면서 결국은 임명이 된 거예요. 민주당이 끝까지 반대했던 인사입니다. 자, 그다음에 55 경비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논란이 있는데 그 이런 것 같아요. 55 경비단이 그 개입하는 문제와 관련돼서 네. 그 출입 절차에 대해서는 경호처 소관인 것 같아요. 경호처 소관인데 55 경비단장에 대해서 공수처 요구한 것은 그 일단의 그 양해를 구했던 것 같고 그에 대한 양해에 대해서 그 공문을 보냈는데 나중에 추가 공문이 온 거는 최종적인 권한은 경호처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짚은 사안이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 이것을 뭐 허위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관할과 관련된 논의에서 결국 이제 55 경비단이 우리는 개입하지 않겠다. 다만 우리가 개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을 드나드는 것이 완전히 허용된 건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 양해를 구한 거죠. 네, 8144님이 국가적인 불행한 현실 속에서 언론의 역할, 특히 공영방송, 국민의 방송, KBS 역할이 중요한 때입니다. KBS만이라도 팩트에 근거한 공정보도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레터 K 파이팅. 자, 감사하고요.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수요일 퇴근길 서울 시내에서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영동대교에서 여의하류까지 막힙니다. 여의하류 부근 3차로에선 사고도 났습니다. 주의하셔야겠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성수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막히고 이 구간 지나는데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고속도로는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으로 송산 마도에서 남한산 분기점까지 정체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석수에서 광명까지 밀리고 더 가서 남동에서 짧게 주춤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경기권에서만 16km 막히는데 안성 일대에서 가장 많이 밀리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향 조남분기점에서 시흥 휴게소까지 정체고 더 가서 시흥부터 송내까지 길게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자,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공수처는 윤 대통령 신문을 위해서 200쪽가량 질문지 준비했고 오전 11시부터 이제 조사 시작했고요. 티타임 없이 바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윤 대통령은 묵비권 행사 진술 거부하고 있고요. 영상 녹화실 조사도 거부해서 영상 녹화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자, 조혜진은 그 진술 거부, 뭐 영상 녹화는 그렇다고 진술 거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앞부분에 말씀드린 거하고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불법 이 과정이 다 불법이다. 거기에 응해주면은 네. 아까 이제 홍익표 의원님은 응해주고 나서 나중에 이의 제기하면 되지 않냐고 하셨는데 응해주게 되면 일단은 그 불법성이 희석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그냥 불법성이 덮여져 버려요. 법원에서도 우리 구제 신청을 했을 때 이건 불법은 맞다. 그렇지만 이미 이 상황이 이렇게 진행돼 버려가지고 이미 뒤집을 수가 없다. 뒤집는 게 그 재판에 실익이 없다. 이래가지고 인정해 주는 애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처분부터 하는 게 가처분 안 들어가고 그냥 상황이 진행돼 버리면 나중에 성소 판결 받아봐야 아무 의미 없고 성소 판결도 안 내려주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상황을 다 붙잡아 놓는다고 해서 이제 가처분 제도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일단은 뭐 다 성해주고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그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말하면은 법원에서 그때 왜 그럼 말하지 말 않고 안 하고 다 그냥 해주고 순순히 다 해놓고 대답했냐? 나서 이제 와서 이러느냐라고 하면 할 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체포영장도 응하지 않은 것이고 그 나가더라도 자진 출두지 이거는 내가 체포영장 인정한 게 아니다라는 걸 명백히 한 거고 진술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공수처가 사건에 권한도 없이 뛰어들어 가지고 바로 소환장부터 보내고 하는 과정에서 벌써 여기는 이미 답정 넣어 결론 정해놓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응하지 않았던 거고 여기서 진술해봐야 또
그대로 이제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 아니까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하나 잠깐 그 기술적으로 궁금한 게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대답을 안 하니까 준비된 질문은 계속 하겠네요 검사가. 그렇죠. 그죠? 그리고 어제는 이제 자기네도 기록으로 남겨야 그리고 되니까. 이제 뭐 묵비라고 쓰든지 가만히 무응답이라고 있든지 쓰든지 무응답이라고 왜냐하면 쓰든지. 그거를 판사 앞에 그 이제 재판할 때 그 피의자가 뭐라고 답했느냐도 의미가 있지만은 내가 어떤 혐의를 추궁했느냐도 판사한테는 그거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다 남기는 거죠 기록으로. 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진술 안 한다고 왔는데 홍익표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사안? 그럼 저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피의자의 그 합법적인 권한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그래서 뭐 통상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아니라 예. 국수본이 했다 하더라도 전 진술을 거부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그 조사받는 과정에서 진술하기보단 법정에서 우리나라가 다투는 저 게? 공판 중심주의라기 네네. 때문에 법정에서 다투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수사기관에서 잘못 얘기하면 나중에 물론 이제 공판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법정에 가서 그걸 더 뒤집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 자의적 기록인 경우에는 법관들도 일정하게 그거에 대해서 그 심증을 두거든요. 그 진술에 대해서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제가 보기엔 공수처가 권한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본 법정에서 다툼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아예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거다. 근데 수사 과정에서 얘기하는 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 그렇게 예, 판단했을 거로 봐요. 왜냐하면 예. 뭐 누구보다 이런 수사 제일 많이 해본 분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술 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근데 그러나 또 하나 이거는 부정적인 측면일 수 있어요. 네. 공수처가 어떤 판단할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안 할지 또 청구하면 그것이 법정에서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통상 진술 거부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증거인멸의 그 가능성이 높게 판단돼요. 그 수사기관이나 사법부에서는 그런 구속영장을 칠 가능성도 높다 그런 뜻인가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구속영장을 그 공수처에서는 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법원에서도 그런 수사기관의 그 구속영장 왜냐하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은 증거인멸 또는 뭐 도주 우려. 그러니까 여기서 도주 우려라는 게 물리적인 도주가 의미가 아니라 어떤 수사기관이 수사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런 전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수사기관이 강제 구금한 상태에서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을 인정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결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썩 바람직한 대응은 아니다. 근데 뭐 본인이 피의자의 그 합법적 권리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고스란히 윤석열 대통령과 그 변호인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 절차에서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했다는 뜻이고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이제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뭐 언론들이 반드시 맞는 건 아니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는 전망이 약간 좀 무게를 두고 있는데 조혜진 의원님도 그렇게 보세요? 100%죠. 100%요? 99% 아니고 시작부터 그랬잖아요. 답정너? 그러니까 그 개엄하자마자 하루 이틀 뒤엔가 국회에서 상임위 소집해가지고 그 민주당 의원이 오동훈 차장한테 바로 이야기했어요. 긴급 체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긴급 체포 안 되거든요. 그거는 요건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도 탈법적으로 긴급 체포부터 이야기해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체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답 정해져 있는 거죠. 체포하기 위해서는 그냥 그 협의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일단 불러야 되죠. 신병을 확보해놓고 영장 청구해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환장을 바로 날린 거고 조사 협의 안 하고 소환장 날리고 3번 보내고 그다음에 바로 체포영장 신청했는데 이 과정들이 결국은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목적이나 조직 이기주의나 개인의 공명심이나 또는 뭐 민주당의 압박 뭐 이런 것들이 다 복합해 가지고 이렇게 내야 될 선거가 정해져 있는 거죠. 목표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참 국가적으로도 불행이고 좀 대외적으로도 참 국격에 참 심대한 그 손실이라고 보는 게 대통령 그래도 전 세계에 그래도 6위 10위권에 있는 나라에 이 큰 나라의 전직 대통령을 그런 특정한 기관이나 개인 수사 책임자의 어떤 공명심이나 조직 이기주의 그런 정파적인 이유 때문에 일종의 사냥감으로 삼은 거잖아요. 전리품으로 삼은 거잖아요. 처음에는 서로 잡아가려고 덤벼들었잖아요. 검찰도 덤벼들고 경찰도 덤벼들고 누가 먼저 신병 확보하나 누가 먼저 체포 영장 받아내나 이거 가지고 경쟁했잖아요. 처음부터 답 정해놓고 기초수사도 하기 전에 이게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답을 정해놓고 들어갔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기 가서 이야기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 근데 이제 또 상황적으로 예. 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대통령 지시를 받았던 사람들이 예. 뭐 거의 다 이제 구속 기소된 예. 뭐 거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에게도 그런 것들이 좀 기본적으로는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도 있어요. 그걸 이제 공수처든 나중에 기소할 때 검찰에서든 이제 예. 확인해야 될 부분 중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그거죠. 네. 대통령 수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수계적 그러니까 위치상으로 보면 당연히 이제 최상급자인데 실제로 역할에 있어서 수계 역할을 했느냐, 그다음 각자 그 장관들이나 장성들이 했던 그런 계엄 행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 관여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지시사항 그 구속된 사람들이 대통령부터 이런 지시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네. 그런 걸 이제 확인을 해 가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죠. 자, 홍익표 예. 의원님. 그 긴급 체포를 요구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대통령이 탄핵도 되지 않은 상태였고, 두 번째는 그 당시 소위 그 비상계엄에 가담했던 그 장성들이 다 현직을 유지할 때였어요. 네. 그래서 야당이나 그때 그 뭐 언론에서도 문제 제기했고 시민사회단체에서 문제 제기한 게 이거 다시 제2차 이 비상계엄을 또 발동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만약 그런 상황이 재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오면 긴급 체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긴급 체포를 하라는 게 아니라 긴급 체포가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거고, 저는 원론적인 답변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대통령이 뭐 사실은 이런 상황을 우리가 비상계엄을 하라고 누가 야당이 권유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 대통령이 그 세계 그 소위 G20 안에 들어가는 그런 선진국 국가에서 이러한 식의 그 정말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그다음에 초법적인 그 불법 행위를 그 비상계엄을 하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어느 현직 대통령이. 그러니까 외국 언론에서도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BBC에서는 제목이 그렇게까지 나왔어요. 도대체 왜 그 탄핵당한 대통령을 수사기관이 체포를 하는 게 이렇게 어렵냐라는 제목이 타이틀을 실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지금은 가장 성실하게 스스로 얘기한 대로 법적 정책 책임을 지기 위해서 성실하게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던 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판단하는 선택, 그리고 그 변호인들이 하는 선택은 정말 최악의 국면으로 간다. 국가의 품격을 더 떨어뜨리고 윤석열 대통령 개인도 더 나쁜 나락으로 점점 떨어지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 같아서 옆에서 보기엔 되게 안타깝고 딱해 보입니다. 지금의 대응이 그렇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탄핵 소추된 한덕수 총리가 오늘 국회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위의 기관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뭐라 그랬냐면, 이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불법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대답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얘기했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가 국민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했더니 저는 뭐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조희진 의원님, 이런 게 그 윤 대통령 앞으로 뭐 수사나 재판 이런데 좀 영향을 미칠까요? 큰 영향은 안 주겠죠. 그 국무회의는 심의 사항인데 네. 실질적인 회의를 안 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탄핵 사유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 우리 최상목 대행도 헌재 재판관 2명 임명할 때 심의 안 했잖아요. 바로 그냥 앉자마자 그 언론이 있는데 바로 발표를 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참석한 국무위원들한테 막 항의 받았잖아요. 왜 심의도 안 하고 의견도 안 듣고 바로 그냥 본인 일방적으로 이제 결정해 발표하느냐. 그런데 그게 넘어갔잖아요. 대통령도 그래 했잖아요. 뭐 심의한 게 아니고 의견 청취한 게 아니고 바로 그냥 개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거는 위헌이고 탄핵 사유고 최대형은 그게 넘어가고 이게 말이 안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한덕수 대행의 이야기한 건 결국은 대통령의 심정은 이해가 간다. 같이 국정을 운영해 봤으니까. 네. 지금 이제 해외 언론 이야기도 나왔지만 해외 언론들은 이 계엄이 뜬금없고 놀랍지만은 그 전 단계는 모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대한민국에서 29번의 탄핵이 있었다고 아마 해외 언론들이 알았으면은 그거부터 먼저 이 도대체 나라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거부터 해가지고 그냥 그 입법 독재가 벌어졌던 일들을 모르는 거죠. 해외 언론도 모르고 지금 여론이 다시 깨어나고 있는 것도 특히 젊은 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여론이 다시 변화가 있는 것도 계엄을 계기로 해서 그걸 세상이 이제 알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는 그냥 뭐 살기 바쁘고 하니까 뉴스를 꼼꼼하게 안 보다가 대통령이 왜 저렇게 자기가 잡혀갈 짓을 했지?
뭐 가만히 있어도 그냥 임기 채우고 그냥 물러나면 되는 건데 이해가 안 돼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뉴스를 다시 소급해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하게 되고 나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지지율 민심의 변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덕수 대통령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방법은 동의가 안 된다. 네. 가능하지도 않고 결국 옳지도 않고 대통령 스스로 어떻게 보면 자기 그 올가미에 자기를 넣은 거나 마찬가지라서 그 부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홍익표 예. 의원님은 반론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 우선 입법 독재나 뭐 29채 탄핵 등등의 얘기가 이제 뭐 저는 그래요. 입장을 바꿔 나서 여당 입장에서 그거에 대해서 불만스럽고 야당이 너무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의 대응이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방식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사인들 간에 다툼이 있다고 다 그 서로 그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게 정당화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에 맞는 절차적 대응을 하고 그에 맞는 자기의 법적 권한과 그 법적 한계 속에서 차분하게 이 정당한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건데 탄핵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심사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법안에 대해서는 다수당이 있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갖고 있는 거고 그런 네. 공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누가 무리하고 누가 과잉했다 하면 국민들이 판단해 주는 게 민주주의 사회고 그것이 불만스럽다고 비상계엄을 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네. 그다음에 그 한덕수 총리의 발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그 탄핵이나 또는 이후 내란죄 성립 여부에 중요한 게 되는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총리한테 보고했다라고 했다가 뭐 정식 보고는 아니다 또 뺐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개헌이라는 것은 국무회의 그 총리를 통해서 대통령이 건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는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것을 진술한 겁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이것은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고 본인은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한덕수 총리가 결국은 이제는 각자 도생인 거죠. 그런 속에서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몇몇 사람들,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의 그 불법 행위이고 나는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이 국회에서 증언을 한 거죠. 자, 한덕수 총리가 이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말씀이시고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시간이 뭐 거의 다 됐으니까 한 1분씩만 발언해 주시면 되는데 자, 지금 이제 내란 특검법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이 있고 여당이 발의한 계엄 특검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야당은 이번 주 내일이나 모레쯤 이거를 이제 표결을 했으면 하고 있는 거고 여당은 이거 이른바 여당이 얘기하는 독소 조항을 뺀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외환도 빼야 되고 이렇게 같이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상황인데 홍익표 의원님 보시기에 같이 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현실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사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같이 해서 이론의 여지 없이 하는 게 좋은데 어떻게 될 거로 보세요? 글쎄요. 합의가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은 서로 주고받기 그렇게 막 그렇게 그 언론에 여론 공세하지 말고 좀 원내대표들 간에 좀 만나서 진솔하게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접점이 뭔지 어디까지 하고 어디까지 서로 양보할 건지 일단은 민주당이 상당 부분 양보를 했지 않습니까? 제3자 특검으로. 그렇다면 민주당이 양보한 만큼 국민의힘도 양보할 걸 양보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만나서 논의해봐야 되는데 지금 논의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되게 안타깝습니다. 네. 자, 조희진 의원님. 예. 민주당은 논의할 수 있다. 갖고 오면 각자 안을 갖고 같이 논의해서 논의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지연작전은 안 된다. 용납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민주당 입장이거든요. 어떠십니까? 최근에 특검법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연작전이라는 게 하루 이틀 가지고 지연작전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못 받아준다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진짜 지연하려면은 뭐 네. 사흘이나 일주일이나 뭐 열흘 끌면은 그런 말 할 수 있는데 오늘 바로 발의해라. 그 내일 본회의에 처리하자 이렇게 말하면서 그거 안 하면 그건 지연작전이라고 말한 거는 의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계엄 사태를 제대로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은 예. 독소조항 빼고 그리고 여야가 합의로 해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검 내세워가지고 하면 되는데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고 이걸 어떻게든지 대통령 탄핵이나 수사 재판에 이걸 활용하는 여론몰이로 활용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본인들이 이게 유리한 방향으로 특검 사람 임명하는 거나 수사 내용이나 수사 방식이나 기간이나 인력 그걸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절충이 안 되는 것이고 합의가 안 되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여론에 쫓기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여론의 민심의 파동이 굉장히 심하니까 빨리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뭐 하루 이틀도 못 기다리고 오늘 법안 내라 내일 본회의 처리하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무리 쫓기더라도 사흘 뭐 다시 일주일은 기다릴 수 있을 텐데 그 기다릴 여유도 없는 걸 보면서 겉으로는 이게 벌써 정권 잡은 듯이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으로는 굉장히 쫓기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네. 홍익표 의원님 시간이 다 돼서 지금 한 20초밖에 없지만 외환고 부분에 대한 그 여당의 어떤 비판 거기에 대한 야당의 입장은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차피 저는 그 부분은 수사가 됩니다. 외환죄 문제가 아니라 네. 계엄,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기획 과정의 그 하나의 범죄적 구성의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냐 안 했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환죄 문제하고 관련 없이 그건 수사 대상입니다. 이미 검찰이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상계엄하고도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그 특검법에 넣으려 그런다는 취지로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회 희망충전 대한민국 62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5살 세윤이는 친구들과 보낸 시간보다 병실에서 엄마와 함께한 시간이 더 많습니다. 2살 무렵 소아암 판정을 받으며 지금까지 7번의 항암 치료를 견뎌낸 세윤이. 지금도 재발의 우려가 있어 추적 관찰 중인데요. 그런데 또 하나 안타까운 건 작년 초 엄마에게서도 유방암이 발견됐습니다. 결국 가슴절제 수술 후 항암 치료에 들어간 엄마. 하지만 아픈 세윤이와 치료비 걱정에 앞으로의 시간들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오늘도 고사리 같은 작은 손으로 엄마를 토닥이는 세윤이. 세윤이와 엄마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용기와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회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 경북 산지는 내일 아침에도 기온이 낮아 영하 12도 내외로 떨어지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가 더 낮겠습니다. 이들 지역의 강추위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이 영하 5도, 파주 영하 11도, 대구 한령 영하 13도까지 떨어지겠고 세종이 영하 6도, 대구 영하 5도, 광주 영하 3도 등 전국이 영하 11도에서 영하 3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을 보면 서울이 영상 5도까지 오르면서 그래도 오늘보다 낮 기온은 회복을 하겠고요. 전국적으로도 내일 3도에서 8도로 낮 기온이 영상권에 진입해 5도 안팎을 기록하겠습니다. 다만 내일은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라권, 제주에 가끔 비나 눈이 오다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강원 내륙과 산지는 저녁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보됐습니다. 눈으로 1에서 5cm가 대부분이고 서울은 1cm 내외, 비로는 이들 지역에 5mm 미만이 예보됐습니다. 하지만 기온이 낮아져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곳곳에 많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고요. 오늘 제주는 가끔 비나 눈이 오고 오늘 밤 서해안과 전남 내륙에 눈이 날리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영하 2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후 43일 만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되는 일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오늘 오전 체포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는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조사는 오후 9시가 넘은 심야까지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조사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되며 공수처는 앞으로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오동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 처장과 우 본부장에게 직권남용과 불법체포 감금죄,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데 대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의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참으로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표현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가 핵 확산 금지 조약상 북한은 절대로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경찰청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서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성 게시글과 영상을 심각한 범죄로 보고 수사 중이라면서 유가족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삼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내용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재난통보문에 따른 의무 방송입니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법과 원칙 절차적 공정성을 무시하면서까지 영장 집행을 강행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앞으로 여당이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성국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정성국입니다. 네. 아마 정 의원님도 이게 밤을 좀 지새우셨을 것 같은데, 예. 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됐습니다. 이제 그 공수처가 뭐 이게 집행에 나선다는 얘기는 새벽에 들으셨어요? 언제 들으셨어요? 그 전날에 그 전날 들으셨죠.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 예, 아마 새벽에 그래서 우리가 의원들이 관저에 뭐 모이는 분들이 예. 새벽에 뭐 5시에 나간다 이런 이야기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이미 그 전날 뭐 이제 상당히 퍼져 있었다. 예. 자, 체포영장 집행되는 거 이제 보셨을 텐데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마음이 착잡하죠. 뭐 여하튼 이 유야를 막론하고 네. 우리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문재인 정권을 그 어찌 보면
막아내고 우리가 참 어려운 선거를 이기는 그 과정에서 이제 탄생한 대통령이셨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그렇게 이제 나오는 모습 보면서 우리 국민들도 마음이 많이 편치 않으시겠지만 여당 의원으로서 굉장히 좀 가슴이 좀 아프고 마음이 착잡한 마음입니다. 네. 국가적으로도 참 안 좋은 그 우리가 지금 과정을 겪고 있다. 근데 특히 여당 의원으로서 더 그렇게 마음이 아팠고 착잡하셨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자, 이렇게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하러 온 공수처 관계자들에게 자진 출석 형식으로 내가 나가겠다 이렇게 한 걸로 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지금 집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웬 자진 출석이냐 그러고 사실은 공수처는 당연히 이제 집행한 걸로 이제 그 간주를 했고요. 자, 왜 그 마지막 순간에 그런 걸 했다고 보세요? 분위기가 보니까 우리가 네. 1차 그 체포영장 집행 때의 분위기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네. 일단 경호처가 좀 예전 같지 않지 와야 되는 느낌이 분명히 그전부터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시간이 자꾸 늘어나면서 이제 국민들도 많이 좀 지치고 걱정도 또 우려도 많이 커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체포영장을 이렇게 거부하기에는 아마 대통령실도 굉장히 좀 부담이 많이 됐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래도 지금 직무정지가 되어 있지만 우리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예. 근데 그 현직 대통령이 체포라는 그런 명분으로 이렇게 가는 것과 자진 출석하는 부분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자진 출두 형태를 요청을 한 것 같은데 타이밍이 좀 늦지 않았나 이런 그런 지적도 것도 있는 것 있어요. 같아요. 좀 급박하게 나왔죠.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공수처에서도 목적을 가지고 왔잖아요. 목적을 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요청을 듣는 데서 바로 그걸 바꾸기도 쉽지 않았을 거라 보이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대통령도 그렇게 또 받아들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성명을 통해서 수사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지만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출석했다. 출석이라는 용어도 썼고요.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인정하는 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이 같은 윤 대통령의 입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저도 아침에 육성으로 다 그 녹화 방송을 다 봤습니다. 전부 다 봤고 네. 대통령께서 지금 결국은 오늘 출두하는 그 이유를 그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밝히셨고 다만 이제 우리 그 국가기관 간의 충돌 이 충돌을 가장 국민들도 많이 걱정했고 언론도 많이 걱정했지 않습니까? 왜 우리나라를 보고 있는 전 세계 시선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오늘 표현을 하셨는데 그 대통령께서 그런 공수처의 지금 그 영장 집행이 조금 이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있긴 있잖아요, 그죠? 수사권이 과연 있느냐? 그 다음에 그 영장을 발부한 법원도 과연 중앙지법이 아닌 그 서부지법에서 받는 게 맞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좀 이례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대통령이라는 존재를 수사하는데 왜 자꾸 논란거리를 만드는지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런 지적으로 이렇게 막아내기에는 이 현실적으로 이제 법 집행을 막아서는 대통령의 모습이 또 이제 그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많았기 때문에 한 것 같은데 한 가지 조금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대통령께서 그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이 계엄 사태로 인해서 있었던 대국민적 혼란과 그다음에 이제 어떤 우리 국민들 간의 여론의 어떤 충돌이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좀 표현하셨으면 좋지 않았겠나. 그러니까 지지자들을 향한 그런 응원도 중요하지만은 강성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중요하지만은 대통령님의 그 어떤 잘못된 비상기업으로 인해서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송구한 마음을 좀 전하셨으면 더 좋아하지 않겠나는 그런 개인적인 마음은 있습니다. 예. 자,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민께 대한 송구한 마음이 좀 오늘 빠진 게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고, 자, 근데 이제 그 정성국 의원님께서는 오늘 2차 체포영장 집행에서는 오전에 끝날 거라고 예상을 하셨습니까? 좀 길어질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렇게 빠르게 될지 몰랐습니다. 좀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다. 2박 3일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냥 경호처가 예전 같은 그런 방어벽을 칠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경호차장, 경호본부장 영장 그런 것도 있고 또 경호처장은 벌써 이미 또 사퇴해서 그러니까 경호차장, 경호본부장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되는 걸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 영장 집행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그렇게
좀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네. 일견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법도 있지만은 좀 아쉽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이제 그 영장 집행에 대한 국민의힘 쪽의 반응을 좀 살펴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좀 여쭤볼게요. 자, 국민의힘은 의원총회 개최했는데 윤 대통령 체포 직후에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체포영장 집행의 불법성을 거론하면서 반드시 나중에 책임을 묻겠다. 그다음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격이 무너졌다. 국민 보기 부끄럽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자 이제 그 한남동으로 오늘 갔던 한 30명 정도 되는 의원 중에 제가 보니까 마이크를 2명이 잡았어요. 예. 김기현, 나경원 두 의원이 잡았는데 김기현 의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짓밟힌 날이다. 법적 책임, 정치적 책임, 역사적 책임 물어갈 것이다. 대통령 모욕주기 수사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나경원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이 파괴된 날이다. 꼭 현직 대통령을 이런 모습으로 체포하는 게 맞습니까? 뭐 이게 뭐 탈법, 불법 이런 얘기도 무법 얘기도 막 했는데 예. 이런 반응들은 저 우리 정성국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관저에 가지 않았죠. 네. 예, 저는 뭐 가지 않은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리고 저희도 오늘 간 분이 제가 35분 정도라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3분의 1이 간 거죠. 예, 갔는데 오늘 가는 행위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을 우리 그 좀 국민들이 바라보실 때, 일반적인 국민들이 바라보실 때 좀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냐 하는 쪽으로 이렇게 네. 보는 시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당이 우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 지도부도 사실 가지 않고 이게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자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뭐 그런 우리 당의 어떤 지도부부터 시작해서 좀 다수 있는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그 이 영장 집행에 대한 뭐 이런 부분들이 부당하다는 쪽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다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 실제로는 대통령 지키기 위한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또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분들의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막을 영장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집행은 법적으로 이게 저 불법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냥 어떤 뭐 12월 3일날 그런 행위를 한 대통령을 무조건 지키려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국민 눈에 비칠 수 있다. 예. 그런 부분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 지금 사실은 좀 선긋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당에서도. 예. 그리고 그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도 네. 우리가 대통령을 지키러 왔다 이런 말을 하진 않으시니까 네. 예, 그런 취지로 뭐 저는 뭐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자,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고 여하튼 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정성국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저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혹시 우리 당이 왜 어떤 행위 지금 비난받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다 같이 거기에 가려고 하지? 이런 무슨 좀 걱정을 하고 계신 건가요? 예, 그래서 저도 안 간 거죠. 아, 그런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머지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의원들도 네. 저와 생각이 좀 비슷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제가 조금 더 중요한 얘기는 약간 뒤로 돌리고 예, 자, 예, 앞으로 예. 국민의힘이 어떻게 갈까 그건 좀 뒤로 돌리고 예. 뭐 약간 가벼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1호 당원이잖아요. 예. 그러면 내란 혐의 수사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당원지가 뭐 유지가 되는 거죠, 당원지는. 예, 지금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수사도 진행 중이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확정된 게 아닌 상황에서 예. 물론 지금 이제 내란 혐의를 받고 있고 예. 탄핵 심판을 받고 있어서 엄중한 상황에 와 있지만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 신분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우리가 그 1호 당원이라는 것을 지금 당장 뭐 어떻게 뭐 조치를 취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빠르지 않나 이런 판단을 당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당내에서 최근에 이제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상욱 의원에게 예. 이른바 탈당을 권유했어요. 그래서 예. 사사건건 다 반대를 하려면 왜 여기 있어야 되냐. 예. 뭐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반대했다는 것 중에서도 뭐 특별한 어떤 사안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예. 의견 다른 의원에 대한 탈당 요구요. 근데 김상욱 의원에 대한 탈당 요구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탈당을 이렇게 좀 권유한 부분은 좀 지났죠. 좀 이제 시일이 그렇죠, 한 그렇죠. 10일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잠잠해졌는데 예. 그게 또 그렇게 하고 나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뭐 언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우리 의원들도 있었기 때문에 원내대표께서는 그 말을 이제 안 하셨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어제 그 의원총회에서 또 이제 그런
뭐 김상호 의원에 관한 그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또 의원이 있다 보니까 네. 이 문제가 또 더 불거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아 그래서 네. 그 관련하다 이게 정성국 의원님하고 관련되는 얘기인가요? 예, 저하고 관련되네요. 예, 아 뭐, 그러니까 예. 그 얘기를 하다가 박차고 나가셨다. 그건 팩트입니까? 예, 뭐 박차고 나갔다 표현 이라기보다 어쨌든 듣다가 일단 나가죠. 듣다가 그 앉아 있기가 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김상욱 의원에 대한 얘기였습니까? 아니면 딴 의원하고 같은 얘기? 뭐. 김상욱 의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예, 예. 지금 이제 보통 보면 지금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그 발언을 가지고 지금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네. 발언이 지나쳤다. 예. 그다음에 뭐 그 한 의원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그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전체 의원이 모인 자리에서 네. 공개 비공개라지만 의원들은 다 보고 있는 전체 자리에서 같은 국회의원끼리 한 분을 이렇게 이렇게 대놓고 저격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버리면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조직 안에서도 그 좀 관리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직원들 전체 모인 자리에서 어떤 한 명의 직원의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바로 거기서 이렇게 지적하거나 이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설사 잘못했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예, 불러서 뭐 이야기를 한다거나. 예. 근데 이거는 또 그 관리자와 직원의 관계도 아니고 같은 동등한 국회의원의 자격으로 헌법기관들끼리 있는데 거기서 내가 뭐 나이가 많고 형님이 위치다 이런 걸 떠나서 예. 그 하인 의원이 정치를 잘못 배웠다나 이런 표현이라든지 또는 그 비유하는 표현들이 네. 너무 좀 자극적이고 듣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러셨군요. 저는 그래서 제가 좀 항의를 했죠. 그만하시라고 하고 예. 했는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건 좀 심하다. 같이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막 저격을 한 의원이 누구였냐는 제가 안 물어볼게요. 그거는 뭐 저도 그분과 또 개인적으로 또 좋은 관계에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그게 정리하겠습니다. 또 이게 언론에 또 결국은 알려지긴 하지만 예, 예. 여하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은 얘기할 수 있지만 헌법기관끼리 또 헌법기관이 아니더라도 동료끼리 그거는 예의가 있고 예. 어떤 그 선이 있다. 그럼요. 이런 그 말씀이시네요. 자, 당장 국회 현안 조금 얘기해보고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갈게요. 야당은 이번 주 빠르면 내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내란 특검 법안 다시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특검 법안 내기로 이제 발의를 했고 거기에는 이제 야당하고 내용이 좀 다르잖아요. 예. 자, 예를 들어서 외환 부분을 어떻게 넣을지 이런데 입장차 보이고 있는데 사실 야당의 시각은 이런 겁니다. 예. 지금 뭐 한다고 그러지만 너희 시간 끌기 아니냐 여당. 지금까지 이렇게 안 하고 뭐 갑자기 지금 내 가지고 우리가 하려는 것도 못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도 뭐 추천 제3자 추천도 그렇고 비토권도 그렇고 많이 고쳤는데 예. 좀 여당에 대해서 시간 끌기라고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 끌기라고 생각한다면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여당에서 우리가 이제는 특검법을 낸다고 하는데 졸속으로 낼 수는 없잖아요. 네. 법안을 그렇게 하루아침에 똥땅거리면서 졸속으로 내는 걸 하고 나름 우리가 정도 거치고 의원들의 의견 법률적 검토를 해가지고 좀 합리적으로 좀 네. 납득할 만한 안을 내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뭐 그런 식으로만 폄하해버리면 그건 좀 저는 그런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때 그 나왔던 그 저희 자체 특검 법안의 안을 봤는데 예.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이 정도면은 저희들 나름은 성의를 보였다 생각합니다. 민주당 특검 법안에는 뭐가 가장 문제라고 그 보세요? 민주당에 나와 있는 법 중에 두 개가 제일 문제죠. 일단은 외환제. 또 외환제라는 것까지 넣어서 뭐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이런 것들의 의심 정황을 가지고 특검법으로 돌아버리면 이 특검법의 범위가 너무 넓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국방 관련이지 않습니까? 네. 안보와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정쟁으로 연결시키는 부분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거든요. 그거는 저는 좋지 않다. 반대하고요. 예, 또 예. 두 번째는 내란 선전 행위에 대한 부분이라는데 내란 선동 행위 부분이 굉장히 기준이 모호합니다. 네. 이 내용이 내란을 선동했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것도 끝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 이제 인지된 사건들이 막 생기고 그러다 보면 사실 우리 당에 있는 많은 의원들하고도 연결된 것도 있을 수 있고 네네. 지금 고소고발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내란 선동 관련 고발건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 당에 한 70건 정도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고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까지 다 해버리면 이 특검법이 가지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그 위법적인 뭐 비상계엄에 대한 것을 넘어서서 국민의힘의 그 모든 그 어떤
의원들이나 그런 부분들에 쑥대밭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좀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되고 말 그대로 정치적인 의도가 너무 도사리고 있다.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또 이게 또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중에 뭐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돼서 대선 전국으로 가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 특검이 발표하는 모든 사안들이 그 긴박하게 이제 선거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종의 선거 운동이 된다. 우리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여건이 될 수밖에 예. 없잖아요. 이걸 뻔히 보이는데 예.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에게 하루빨리 내놔라 이렇게 하는 것은 민주당의 정략적인 부분이고 결국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짧게 지난번에 2표 모자라 가지고 통과 못했잖아요. 예. 만약에 이번 주 안에 이게 서로 합의가 안 된다면 아마 민주당 특검법이 일단 갈 거고 뭐 만약 재표결 뭐 이렇게 되면 예. 그건 좀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 위험한 상황 아닌가요? 그 지난번에 2표 차이 아슬아슬했죠. 예. 그럼 만약에 이게 또 민주당을 통과시켜 버리면 예. 저희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대의 제의 요구를 할 것이고 예. 그 제의 요구가 다시 돌아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예. 근데 그때 지난번에 또 102표까지 표가 위험했기 때문에 더 떨어질 거라는 생각만 하기에는 예. 지금 우리 이 과정을 보시면요. 특검법안을 우리가 자체 만들자는 것을 의원들에게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의총에서는 특검법 자체를 내지 말자는 이야기가 좀 더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당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지 말자는 의견이 의총에서는 좀 더 많았습니다. 보수 괴멸이다. 그런데 실제로 의원들 개별적으로 통계를 좀 내서 받아보니까 예. 비슷하게 나오긴 했는데 약간 더 특검법을 오히려 발의하자는 게 많았다고 하거든요. 너무 수세적으로 가지 말자.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런 식으로 성의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법을 발의를 스스로 하자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발의를 했습니다. 오늘 예, 발의한다 했습니다. 예. 그럼 우리 당 의원들이 봤을 때도 우리가 나름 합리적으로 당도 합리적으로 했는데 네. 민주당이 또 저렇게 억지를 부리면서 마음껏 통과시켜 버리네 마음대로. 이래 되면은 우리가 제의 요구가 들어갔을 때 우리 의원들이 마음이 좀 달라지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그때는 제의 요구가 들어가더라도 지난번에 2표 차로 아슬아슬했기 때문에 또 더 떨어질 것이라는 거하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단일 그것이 대우가 오히려 될 수도 있다. 더 그게 오히려 더 특검법을 막아내는 명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왜 자기네들 안만 밀어붙이냐? 이런 뜻이에요. 그런 것이고 그것도 특검법안이 예. 우리 의원들의 의견들을 또 많이 수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아까 이제 좀 얘기를 야당 측이 왜 이렇게 외환을 넣냐 뭐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잠깐 조금 언급은 하셨는데 여당 일각에서 이른바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내용을 보면 민주당이 여전히 입법 독주하려 하고 있다. 예. 또 조기 대선에 쫓기는 듯한 행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밀어붙이식 행보가 국민의 저항을 부를 수 있다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보수가 결집되고 처음에는 그 여론조사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수의 결집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가 과연 우리 국민의힘이 잘해서인가? 저희들 잘해서라 아니라는 것은 지금 지도부에서도 다 그런 말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권성동 원내대표도 했죠. 절대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은 민주당이 지금 대악수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예, 그 악수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냐?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가오고 있고,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급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1심에서 지금 실형이 나왔지 않습니까? 2심까지 나오게 되면 정말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2심이 나오게 되면 이제 국민들께서는 3심은 보통 이렇게 2심과 연결이 많이 되기 때문에 2심까지 실형을 받은 분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지? 그러면 대법원이 계속 선고를 하는 것이야? 이것도 논쟁이 많습니다. 멈춘다는 것도 확실치 않고 계속한다. 이 전례가 없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뭘 느낍니까? 탄핵도 지금 되고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워지고 국격이 손상됐는데 우리가 새로 뽑는 대통령이 2심까지 지금 유죄를 받은 사람이다. 이런 후보다. 굉장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나오기 전에 빨리 대선 전국으로 가기 위한 조급함에서 지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이 이제 알게 된 거죠. 야, 저 의도 아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은 없이 모든 것을 밀어붙이고 모든 것을 탄핵시키고 이런 식으로 할까에 대해서 반발 작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 여론이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이 여론조사에 반영됐다고 보거든요. 네. 그거는 좀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저는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오늘까지 상황을 보면 국민의힘 지도부도 그렇고 뭐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어떤 수사기관의 약간 불법적인 요소, 논란의 요소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뭐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을 조금 이렇게 뭐 감싸는 듯한 모습, 국민들 눈에는 그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비쳤는데, 자 그게 이제 맞다 틀리다는 일단 차치하고 국민의힘이 앞으로 나갈 방향 어떻게 나가야 되냐는 이런 방향성을 생각했을 때,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이게 향후에 정치적 변수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럼 뭐 당장 뭐 1월 달, 2월 달을 거치고 3월 달을 거치면서 어떤 정치적 변수가 이렇게 튀어나왔을 때 국민의힘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히 진짜 그 바둑으로 치면은 5수 10수가 아니라 네. 한 30수를 내다봐야 되는 상황인데 30수를 계속 둬야 되네요. 제가 지금. 그까지 이제 능력은 안 되지만 그래도 네. 한 5수까지만 이야기를 해보면 네.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지금 구속영장 청구가 유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대통령의 신병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변화가 클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구속이 되거나 이래 돼가지고 그 혐의들이 많이 좀 소명이 된다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또 탄핵 심판도 자꾸 이제 진행되고, 오늘 내일 아마 2차 변론기일일 겁니다. 네. 그럼 2월 4일까지가 5차 변론기일까지 있거든요. 이래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 의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보수의 우리 지지자들이 이제 어떤 생각으로 좀 전환이 될 수 있냐면, 이게 조기 대선으로 가는 것인가? 정말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대통령의 탄핵의 가능성이 높아지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탄핵이 되고 나면 2달밖에 없는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되지? 이거 이재명 대표에게 거저 주는 것 아니야? 이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그때는 우리가 대통령과의 관계를 손절하고 안 하고를 의지를 떠나서 자연스럽게 그 이슈가 멀어지면서 우리 당도 자기 미래를 바라보는 쪽으로 우리 의원들이나 당 지도부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면 그때 과연 이재명 대표가 저쪽에서 후보로 나온다면 누가 저분과 상대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여러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한동훈 대표나 전 대표라든지 오세훈 뭐 서울시장이라든지 뭐 홍준표 대표나 또 이런 분들 거론이 되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의 어떤 그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재명을 상대할 수 있는 후보를 찾자. 그러면서 보수가 다시 또 결집하고 또 그중에서는 또 중도 확장성을 가지는 후보가 누굴까? 이에 대한 고민도 하겠죠. 그런 시간들이 아마 앞으로 벌어지지 않겠나 하고 저는 한번 내다봅니다. 자, 정성국 의원님 말씀은 이제 아주 그 짧은 미래 뭐 곧 다가올 미래부터 이제 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고요. 제가 문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7728님이 오늘은 가슴이 먹먹한 하루였습니다. 우리 민족은 언제나 강인합니다. 이 힘든 역경도 모두 잘 이겨내고 바른 길로 가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뉴스레터 K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정성국 의원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알면 독이 아니라 득이 되는 법 이야기, 법이든 성배. 매주 수요일 법지식 잔에 꽉꽉 채워서 쉽게 풀어주는 분입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법이든 성배 박성배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법이든 성배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수사 그 이후 과정들은 어떻게 되는지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마무리됐습니다. 1차 영장 집행 시도 때와는 양상이 많이 달랐죠. 다행히도 양측의 큰 충돌 없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종결됐습니다. 네. 오늘 오전 4시 28분경에 공수처와 경찰, 체포조 등이 한남동 관잡 도착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5시부터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는데 네. 5시 27분에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 체포영장을 제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전 6시에는 경찰 체포조 일부가 매봉산 둘레길로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전 7시 34분경 관저 정문 1차
2차 저지선을 통과하는데 철조망을 제거하고 사다리로 올라타서 저지선을 통과했습니다. 네. 이후부터는 사실상 파죽지세였습니다. 7시 48분 2차 저지선을 통과했고 7시 57분에 공관으로 이어지는 3차 저지선 철문에 도착합니다. 8시 20분 변호인이 영장 집행과 관련해 공수처 측과 논의를 하기 시작했고 네. 이어서 드디어 오전 10시 33분경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됩니다. 10시 48분경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고 그 사이에 이동을 시작하는 공수처와 경호처 차량 10시 52분에 공수처에 도착했습니다. 10시 33분에 체포, 10시 52분 공수처 도착. 그래서 이제 사실 티타임도 없이 11시에 시작했다고 하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에서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출석하는 것일 뿐 불법적인 공수처 수사 인정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이런 일관된 메시지인데, 자, 우리 박성배 변호사님 보시기에 법리적인 측면에서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은 향후 재판에서도 논의가 될 수 있는 사안이긴 한데 네. 수사권 관련된 논쟁은 이제는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 공수처는 직권 남용은 수사할 수 있지만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 자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직권 남용을 근거로 그 관련 사건으로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상당히 첨예하게 입장이 대립돼 있는데, 앞서 공수처가 이 사건과 관련해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이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2차 체포영장이 모두 발부되었고 1차 체포영장 발부 이후에 윤 대통령 측이 서부지법에 이의 신청을 했지만 판사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사권이 인정된다는 판시를 하면서 이 신청을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수사권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향후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만약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그 여파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동안 진행돼 왔던 수사의 상당 부분 증거 능력을 상실하는 결과에 이르게 돼서 형사 본안 재판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과연 재판부가 이제 와서 관련 사건으로 인정돼 수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취할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아마 수사권은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네, 수사권 논란 남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고요. 또 이제 영장 신청 장소. 그런 것도 그 논란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국민의힘 지도부와 일부 중진 의원들도 오늘 판사 출신의 김기현, 나경원 둘 다 이제 5선 의원이죠. 이런 분들도 계속 그 주장을 하는데 공수처 영장이 근본적으로 불법이다. 이건 이제 수사권의 문제이기도 하고 플러스 왜 중앙지법에 영장을 신청 안 하냐. 그래서 추후에 만약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돼도 중앙지법에 하라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네. 자, 이 부분의 법리 다툼의 쟁점은 뭡니까? 서부지법 관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니 불법영장이라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네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기소하는 사건의 관할은 중앙지법입니다. 그렇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도 그대로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공수처가 기소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은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 공무원 이 세 가지에 한정됩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없다 보니 수사를 완료한 이후에는 관련 수사 기록을 검찰에 송부해야 합니다. 즉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는 사건은 중앙지법이 원칙적인 관할이고 형사소송법상 관할 규정을 따를 수 있는데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는 사건이 아니라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은 공수처가 기소하지 않는 사건은 관련 수사를 마무리한 뒤에 중앙지검에 송부해야 하니 중앙지검이 기소를 제기하는 관할 법원이 서울중앙지법인 만큼 애초에 중앙지법만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는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지 않는 사건을 중앙지검에 송부해야 한다는 규정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지는 못하니까 어떤 검찰청의 기록을 넘기기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검찰청의 기록을 넘길 것인가를 정하는 규정, 그 규정에 따라서 중앙지검의 기록을 넘기라는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중앙지검이 기록을 넘겨받으면 상황에 따라서 곧바로
중앙지법에 기소를 할 수도 있지만 피의자 소재지 등을 고려해서 다른 검찰청의 사건을 이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을 이첩하던 검찰청이 자신의 관할 법원에 다시 기소를 할 여지도 있거든요. 즉 이 규정은 공수처가 수사를 애초에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아니라 수사를 마무리한 이후에 중앙지검에 송부하라는 규정에 불과하고 다른 공수처법 규정에 따르면 공수처법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는 기본적인 관할이라고 할 수 있는 범죄지 또는 피의자 소재지 관할 법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그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요 관련해 가지고 좀 궁금한 게 네. 뭐 이게 뭐 억지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이기도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네네. 해소하고 가면 안 돼요? 그러고 아예 더 이상의 논란이 일어나지 않게. 더 이상의 논란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체포영장 집행 이후에 구속영장 청구를 한다면 중앙지법에 청구하면 논란이 어느 정도 해소되겠죠. 그런데 그동안 수사기관의 관례는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또 서부지법이다. 그렇게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데 공수처가 전격적으로 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고 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위법도 아닙니다. 사실 중앙지법은 이 사건 관할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미 검찰이 이 사건 관련자 중 민간인은 모두 다 중앙지법에 기소를 해둔 상황입니다. 일부 공범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은 모든 공범에 대해서 관할권을 가집니다. 즉 이 사건과 관련해서 중앙지법은 모든 공범에 대해서 관할권을 가지는 만큼 관할권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가 전격적으로 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아마 관할권 문제도 본격적으로 다투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10시 33분 체포 시점, 조사 시작 11시 이렇게 오늘 시간들이 쭉 나오던데 공수처는 48시간 안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하거나 석방을 하거나 해야 됩니다. 체포 시점 있고 공수처 도착 시점 있고 조사 시작 시점 있는데 이 48시간이 시작된 그 시점은 언제예요? 체포영장 집행 시점입니다. 그럼 10시 33분. 예,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을 잡은 시점부터 그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 석방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체포영장 집행 이후에는 곧바로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피의자 신문이 하루 안에 끝나지 않으면 구치소에 대기하게 했다가 그 다음 날 또다시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48시간을 꽉 채우기보다는 36시간 정도쯤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 사건도 내일 늦은 오후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조사는 금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재출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요청을 먼저 해오거나 체포영장을 집행한 이후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경우에는 심야 조사도 가능합니다. 공수처가 상당히 많은 질문지를 준비한 만큼 이 사건에서도 심야 조사를 강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심야 조사 그 시간 내내 조사를 할 수는 없으니 아마 오늘 어느 정도 조사가 마무리되면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을 인치해 하룻밤 차게한 뒤 내일 다시 조사를 이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이제 기소권이 없잖아요. 그럼 기소를 하기 위해선 다시 검찰로 넘기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공수처가 수사한 이후에 직접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은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한정됩니다. 이 사건 수사 대상인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신분이라 공수처가 수사는 할 수 있을지언정 직접 기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공수처가 수사를 마무리한 이후에는 기소를 위해서 검찰에 사건을 송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체포에 나아가서 구속을 한 경우에는 최장 10일간 구속기간이 부여되고 그 이후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 짓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은 최장 20일간 구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수처가 수사에 나선 이 사건은 공수처 검사도 검사입니다. 이에 따라서 공수처 검사가 기소를 위해서 검사의 사건을 송부해도 이 사건을 송부하던 검찰이 따로 구속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공수처 검사는 최장 20일간 구속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점이 불거짐에 따라서 사전에 공수처와 검찰이 협의를 했습니다. 20일 중에 10일은 공수처가 사용하고 나머지 10일은 검찰이 사용한다.
반반씩 그 기소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 검찰 입장에서도 필요한 수사를 더 진행해야 하고 기소를 위해 관련자 진술도 받아야 하는 만큼 10일 10일씩 나누어서 사용하기로 이미 합의가 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아마 이번 설 연휴 직전 10일이 경과한 시점에 공수처가 어느 정도 수사를 마무리 짓고 검찰에 사건을 송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예상하신다 이거죠? 네. 자, 체포 이후에 윤 대통령에 대한 인치와 구금 절차가 뭐 이뤄집니다. 자, 인치와 구금의 차이는 뭐고 또 각각 장소가 다르다고 해요? 어떤 장소에서 이루어져요? 인치는 일시적인 체포 장소이고 구금은 장기간에 걸친 체포 장소를 일컫습니다. 다소 어려운 표현인데 예. 체포영장을 발부할 때 인치 장소는 어디이고 구금 장소는 어디라고 명시를 합니다. 인치 장소는 통상 그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는 장소, 피의자 신문 장소를 지정하고 구금 장소는 구치소나 경찰서 유치장을 지정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 사건 체포영장에도 인치 장소는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로 지정됐고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로 지정됐습니다. 이게 한자로 보면 대충 인치는 이렇게 끌어다가 이렇게 데려다 놓는다 이런 맞습니다. 뜻이고 예, 예. 구금은 뭔가 잠그는 가두어둔다. 락하는 느낌이 나요. 이에 그 따라서 차이군요. 인치 장소는 수사기관 내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을 일컫고 구금 장소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고 묵는 장소를 일컫습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 간단하게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봉쇄에 나아가서 선관위 장악을 시도했다 뿐만 아니라 주요 인사들에 대한 체포 구금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혐의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자,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질문지 분량만 200쪽이 넘는다고 해요. 네네. 첫 그 오전 조사는 공수처 차장이 하고 그다음에 뭐 오후 조사부터는 뭐 부장검사가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자, 질문지 분량이 200쪽이 넘는다면 이 질문지에 주로 어떤 내용, 말씀하신 혐의에 관한 거겠지만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아마 서두에 든 비상계엄 선포의 경위와 요건 나아가 절차를 거쳤는지를 물어볼 것입니다. 뿐만 네. 아니라 국회 봉쇄와 선관위 장악 시도, 나아가서 주요 정치인 체포, 구금 시도 과정에 네. 지휘하거나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이 사건은 검찰, 군검찰, 경찰이 상당 부분 수사를 마무리한 사안입니다. 네. 이에 따라 검찰, 군검찰, 경찰이 관련 수사 기록을 공수처에 협조하는 형태로 제공해줬을 가능성이 높고 네. 이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공수처가 관련 질문지를 대량으로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넘겨받은 수사 기록상 관련자들 진술이나 메모, SNS 메시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등에 관해서도 직접 물어볼 가능성이 큽니다. 네.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 한 2개만 더 여쭤볼게요. 짤막하게 부탁드릴게요. 윤 대통령이 묵비권 행사하고 있습니다. 진술 거부권 행사하면 조사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준비한 질문은 모두 다 해야 합니다. 다 하고 뭐 그 뭉답해도. 자, 네. 그러면 이런 게 계속 묵비권 행사하면 구속영장 청구할 때 좀 영향을 미칩니까? 영향을 안 미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하고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하는데 네. 증거가 사전에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하겠지만 네.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아마 윤 대통령은 유불리를 가리지 않고 구속영장 청구는 자명한 사실인 만큼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 다툴 계획을 미리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국회는 지금 특검법을 논의하고 있어요. 뭐 야당은 애초에 이제 특검법 발의해서 뭐 이번 주에 또 표결을 하니 많이 하고 있고 여당도 특검법 발의했습니다. 만약에 뭐 이제 합의를 하니 안 하니 따로 하니 뭐 이러고 있는데 만약 특검이 출범하기 전에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하는 경우가 생기면 특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따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영향을 받습니까? 특검이 출범하기 전에 검찰이 기소 절차를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상의 특검은 수사를 주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초반에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속도전에 나서면서 대부분의 수사가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아마 특검이 이 상황에서 출범하게 되면 여타 참고인 조사, 필요하면 참고인 중 일부를 피의자로 전환해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갈 것이고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형태의 특검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공소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기존 검찰에 왜 굳이 특검이 필요한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진행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 체포가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까요?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체포 영장에 이어서 구속 영장이 발부된다면 관련 수사 기록은 헌법재판소에 제공될 가능성이 높고 비교적 손쉽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높이는 사유로 작용하게 됩니다. 일단 내일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되는데
체포 또는 구속된 상태에서도 당사자는 재판에 출석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일은 공수처의 피의자 신문이 또다시 예정될 가능성이 높아서 아마 출석하지 못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선임돼 있는 상황인 만큼 2차 변론 기일은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서은영 큐레이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엿새 앞두고 어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지명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헤그세스 지명자가 북한을 가리켜서 핵 보유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의미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이 헤그세스 지명자가 이제 현지 시간으로 어제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그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네.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이제 거론을 하면서 북한의 핵 역량 등이 한반도, 인도 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안정에 위협이 된다라고 말을 했던 건데요. 뭐 지금까지 북한이 6차례 핵실험을 단행했고 핵탄도 최소 수십 기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모두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네. 그동안 이제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을 향해서 핵 보유국 같은 표현을 쓰지는 않았거든요. 이게 핵 보유국이라는 표현을 자제한 이유가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용인하는 듯한 뉘앙스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 헤그세스 지명자가 핵 보유국 표현을 쓰면서 이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비핵화 목표나 의지와 연결된 표현인지 여기를 두고 이제 해석이 좀 분분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이제 국제법적으로 핵무기 개발과 보유가 허용된 나라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이렇게 5개국뿐입니다. 이들을 이제 우리가 핵무기 국가라고 지칭을 하고요. 물론 이들 나라만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죠.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같은 비공인 핵 보유국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사실 이제 이게 뭐 국제법적으로 인정받은 나라는 아니긴 하지만 모두가 사실 이들의 이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사실 비핵화 요구를 거의 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헤그세스 지명자가 이렇게 이 북한을 향해서 핵 보유국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북한을 비공인 핵 보유국 지위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이렇게 되면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보다는 뭐 핵 군축이라든지 핵 동결 협상을 현실적인 선택지로 삼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우리 정부도 비핵화를 북핵 대응 기조로 내세우고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의 그 공식 반응이랄까요? 이런 거 나왔습니까? 네, 청문회 직후에 이제 외교부에서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요. 네. 북한의 비핵화는 한미와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견제해온 원칙으로 북한은 절대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엿새 뒤에 물러날 조 바이든 정부의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안보소통보좌관 역시 브리핑에서 비핵화에 대한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답을 했습니다만 사실 뭐 이제 신경을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북미 대화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이제 앞으로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차기 행정부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더 이상 할 이야기 없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사실 이제 답답한 상황을 좀 토로하는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었거든요. 네. 사실 이제 외교가 안팎에선 이미 지난해 대선 전부터 트럼프가 당선되면 대북 협상의 틀이 이 비핵화보다는 핵군 축으로 급격히 바뀔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 미국 민주당과 이제 공화당이 내놓은 정강 정책을 보면 북한 비핵화라는 문구가 빠졌고요. 또 10월에 미 워싱턴에서 열린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직후에 발표된 공동성명에서도 이 비핵화 표현이 빠졌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북한 비핵화에
트럼프에 대한 미국의 기조가 바뀐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우려가 정부 안팎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 대선 후에는 트럼프 당선인 측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왔었고 네.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도 이제 그런 점을 시사하는 발언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보다 긴장 완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헤그세스 지명자 청문회 발언 중 우리나라와 관련된 내용 또 어떤 게 있었는지 이 부분 짧게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아무래도 좀 국방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동맹의 네. 부담을 확대하는 부분들에 대한 발언 나왔는데 역시 헤그세스 지명자가 이제 트럼프 당선인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는 모습이었고요. 네네. 이제 동맹과 파트너 국방비 지출 중대와 부담 공유는 이게 우리 관계가 일방적이지 않게끔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한국의 방위비도 지금보다 훨씬 높여야 한다라는 트럼프 당선인의 기조를 좀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걸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었다는 말씀하셨고 이번엔 주제 바꿔서 북암호화폐 얘기입니다. 지난해 9,600억 원 규모 암호화폐 탈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미일 3국이 뭐라 그랬냐면 이건 북한의 소행이다 이렇게 지목을 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각국에서 이 암호화폐 탈취 사건을 두고 이게 북한의 소행 같다라는 네. 식으로 이제 발표를 했던 것들은 왕왕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한미일 정부가 개별 조사 과정을 거쳐서 일부 탈취 사건이 이제 북한 소행으로 지목한 것으로 나아가서 네. 공동 성명 형식으로 이렇게 사건을 종합해서 발표한 것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제 집계를 해봤더니 이제 암호화폐 탈취, 이제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암호화폐 탈취액이 전 세계적으로 작년 한 해 동안 6억 6천만 달러. 고 우리 돈으로 약 9,600억 원 규모였다라는 이제 공식 발표를 했고요. 네. 이번 이제 공동 성명을 통해서 이제 또 분명히 했던 것은 삼국이 앞으로 이제 공동 대응을 좀 강화하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건데요. 네. 가령 이제 북한의 사이버 프로그램을 한미일과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특히 이제 국제 금융 시스템의 통합성과 안정성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네. 삼국의 민간 협력 강화를 통해서 이런 악성 행위자들의 사이버 범죄 활동을 적극 차단하는데 상당히 앞장서겠다 이런 점들 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북한이 이렇게 이 암호화폐 탈취를 할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악성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를 거예요? 사용을 예, 해서 해킹 공격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공격 대상은 거래소, 그러니까 우리나라 업비트나 이런 것들 이미 공격을 받는 것으로 이미 조사가 됐는데 네. 거래소라든지 가상자산 수탁 업체라든지 심지어 개인 사용 대가리까지 가리지 않고 해킹 대상으로 삼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무엇보다 이 민간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번 성명을 보면 블록체인이나 관련 회사, 관련 업계 종사자들, 프리랜서들까지 이 사이버 위협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숙지하고 의도치 않게 혹시라도 이 북한의 IT 인력을 고용하는 일이 없게 좀 주의해라 이런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IT 인력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비대면 방식으로 채용이 이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주의를 당부한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삼국은 이제 북한 사이버 행위자들에 대한 제재라든지 또 사이버 보안 역량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 이런 점에서 좀 협력을 할 예정이고요. 이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한 공조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니까요. 3.1이 이렇게 공동성명까지 발표한 거는 북한 사이버 어떤 그런 데 대해서 탈취나 이런 그 행위에 대해서 공동 대응한다 이런 뜻이라는 설명 주셨고요. 자, 마지막 주제로 넘어갈게요. 자, 의정 갈등 문제, 의정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까 문제입니다. 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에 이어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자, 2026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디서 조규홍 장관이 한 얘기예요? 네,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제 전체 회의에서 이제 네. 조 장관이 이런 발언을 한 건데요. 2026년도 정원에 대해서는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 네. 결과적으로 숫자가 변경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난해 이제 복지부에서 발표한 이제 증원 규모 2,000명이 어떤 식으로든 늘든 줄든 동결이 되든 어떤 식으로든 이제 변화가 불가피하다라는 걸 예고를 한 건데요. 네. 이 원점 재검토라는 의미, 그러니까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본다라는 의미가 이 동결, 증원, 감원까지 다 포함됐느냐라는 질의에는 맞다라고 동의하기도 했습니다. 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계획에 따라서 내년도 정원을 의협과 얘기하겠다, 의사협회와 이야기하겠다라면서 3월 신입생이 들어오기 전에 빨리 협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뭐 2월 달 중에는 어떤 결론을 내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서은영 큐레이터님, 의사협회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때마침 이제 어제 의협 신임 회장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랬어요? 이제 관련된 발언이 좀 나왔는데요. 네. 김태구 신임 회장이 이 정부가 올해 의대 교육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제시하는 게 먼저고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어제 취임식에서 김 회장은 이제 현 상태로는 의대 교육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고 2025년 의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시 방편이 아닌 제대로 된 의학 교육 마스터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네네. 정부가 우선 사태 해결과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뚜렷한 계획과 명확한 방침을 내놔야만 의료계 역시 2026년 의대 정원 문제를 비롯해서 의대 교육 계획 역시 논의하고 대화할 수 있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정부가 뭐 사직 전공의들에게 적용키로 했던 뭐 수련 특례, 입영 연기, 뭐 의학 교육 여건 개선 이런 것들, 뭐 예산 투입만으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 투입만 약속해가지고는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상당히 이제 강하게 피력을 한 건데요. 네네. 교육부는 일단 대입 일정상 2월 안에 2026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이 정부와 의료계의 협의가 마무리돼야 향후 일정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점을 굉장히 좀 그런 입장입니다. 네네. 현재로서는 이제 정부의 바람대로 여의정 협의체가 당장 뭐 재가동돼서 2026년 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여전히 대화 테이블 자체가 만들어지는데도 좀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배미란 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하루빨리 정상적인 나라로 돌아가서 떨어진 국격도 회복하고 경제도 안정적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상처받은 국민들 마음에 따뜻한 봄이 오길 바랍니다. 뉴스레터 K 감사합니다. 자,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치킨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으로는 영화 황산벌의 삽입곡 김세준의 야야야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